여전히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나쁜 거 아니야? 그러면 놓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일 땐 좋은 상황대로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모든 좋은 호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고 플러스 오전 시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2026년 1월 16일 오전 10시 2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 대한 커다란 맥락이랄까요? 아니면 그 중요한 이슈는 뭐였냐면 한마디로 침묵입니다.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주요한 정책들, 그러니까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왔던 정책들이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그리고 날짜라든지 그 강경한 입장, 그다음 스탠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한데 일정들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관세 정책이죠. 우방 국가든 적대 국가든 결국은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선전포고하고 그리고 과다한 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멕시코라든지 중국, 유럽, 그다음에 한국, 일본 또 다른 여러 나라의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다 여러 국가에 매기기로 했던 것들을 유예시키고 연장시키고 그리고 내용을 수정해 나가면서 계속 시장에서는 이게 불확실성으로 계속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유예되면 다시 숨통이 트였다가 다시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다시 또 예고를 하면 다시 숨통을 조이는 역할. 그러니까 쥐락펴락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바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느냐,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급변하는 형태, 이게 좀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뭐랄까요, 경제적인 지표나 이런 것보다도 경제적인 그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어떤 스탠스들 아니면 그 다음에 시행되는 일정에 대해서 좀 많이 좌지우지 됐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봤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 관세 정책이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판결도 화요일 날 있기로 했었는데 미뤄졌습니다. 연기돼서 결국은 이 다음 19일 정도, 1월 19일 정도라고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좀 독주랄까요? 그러니까 미 행정부가 좀 권한 남용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도 침묵하고 있다.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클래리티 액트라고 이제 명확성 규제에 대한 상원 통과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원을 통과했던 이게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에 하원을 통과했었던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추가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 조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수입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RWA 관련돼서 토큰화되는 것들, 그다음에 디파이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규제를 명확하게 해서 기관들이 이 시장이 성숙되어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게 해서 유동성을 적극적인 투자,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될 거라는 그런 호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법안의 통과를 기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결국에는 지난 지니어스 액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마찰은 있었는데 이번 법안은 조금 더 매끄럽게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내면서 뭐랄까 행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입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로 인해서 연기될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독소 조항들에 대한 걸 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체 업계를 이끄는 리더들이 이런 독소 조항에 대한 그 불만 또는 우려를 표하면서 그게 연기되는 그 강력한 이유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SNS에다가 직접적으로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좋지 못하다. 오히려 좀 좋지 못한, 그러니까 잘못된 규제의 법안, 그러니까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없는 이만 못하다. 오히려 시장의 성숙성보다는 수익이 떨어지는 시장 또는 좀 관심을 더 이끌지 못하는 주목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게 되고 그런 여론이 수렴되면서 그 입김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좀 논의를 해보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는 이것도 이 법안 통과도 1월 말로 미뤄져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간극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 업계들에서 요구하는 바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좀 감성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이고 좀 심도 있는 좀 분석들 아니면 좀 접근을 좀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은 뭐 뭡니까 기대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우리가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전통 금융권의 카드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이자율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행정명령은 바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런 법안 같은 경우는 유예 기간이 있고 그다음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딜레이 된다. 좀 그래서 올해 안에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까지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연장 이 부분과 그리고 또 그나마 단기적인 안도감 그래서 이중적인 신호로 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차트를 봤을 때 그러면 유동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신규 유입입니다. 신규 유입.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많이 그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확실한 부분은 ETF입니다. ETF. 그래서 ETF 자체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순유입과 순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연초에 조금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블랙락 혼자가 어떤 받쳐주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가 그 뒤에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피델리티에서 조금 빠져나가는 부분을 블랙락이 받아주다가 블랙락마저도 고립되어 있던 유입이 유출로 바뀌면서 조금 불안함을 가졌었죠. 그러나 14일 날 수요일 날 단 하루 만에 1조 1천억 원 하나로 이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다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루 채굴량의 수십 배일 뿐만 아니라 거래소 자체에서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시겠지만 결국 OTC 마켓에서 사거든요. 근데 이런 것 자체도 좀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즉시 팔리는 느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유하는 게 개인이 아니라 보유의 기관화를 계속 촉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포물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기게 된다. 결국 공급 쇼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근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신규 유입이 있고요. 이거 신규 유입은 결국 현물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포지션 청산입니다. 포지션 청산인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물하시는 분들이 돈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모든 포지션이 다 걸려 있습니다. 만약 상승을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드 전체를 대부분을 만약에 롱에다가 포지션을 넣었다면 이제 더 이상 오르던 아니면 다른 종목이 오르던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홀딩된 상태예요. 홀딩돼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고 있던 시드에 아주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그냥 잡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유입되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신규 유입이 조금 부진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것들은 조금 이제 공급 쇼크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포지션을 청산하는 형태로 유동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액션에서 말하는 바이 사이드 리퀴디티랑 셀 사이드 리퀴디티,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보한다라는 것 자체가 포지션을 청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포지션을 어디서 터트릴 거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도 이렇습니다. 내가 포지션이 들어가 있어서 시드가 없다. 근데 그 포지션이 청산당해버리면, 그러니까 포지션이 다책이다, 스탑로스가 되던, 익절을 하던, 손절을 하던,
그 포지션이 사라지게 돼야 내 손에 다시 한 번 더 현금화돼 있는 돈이 있고 그걸 시장에 넣어서 거래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한 번 넣었던 거 그대로 들고만 있는 거니까 돈이 돌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위아래 어떤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포지션을 청산시켜서, 그러니까 포지션을 종료시켜서 돈이 다시 한 번 더 흐르게끔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숏을 걸었다고 하면 나는 시장이 하락을 본다는 이야기죠. 장기적으로 만약에 하락을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내 포지션이 숏으로 걸려있던 내 포지션이 청산당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왔을 때 숏을 거는 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장기적으로 롱 입장,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다. 아니면 긴 상승장이 다시 한 번 더 추세 반전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래쪽에서 롱 걸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래쪽으로 청산이 나왔다. 포지션이 스탑이 돼버린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아래쪽에서 롱을 걸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결국은 돈에 손에다가 돈을 쥐어주고 이제 청산시켜서 조금 더 작은 돈이 됐겠죠. 그런 다음에 그 돈이 다시 들어오게끔 또 개인들도 분명히 시드가 작아지면 자기들이 뭐 현금 채굴 한다는 식으로 해서 다시 시드를 늘리려고 하는 신규적으로 자기가 입금을 하죠. 그런 식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결국 포지션이 털린 그 구간에서의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새로운 진입을 봐야 됩니다. 관성적으로 여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예전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숏스퀴징이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더블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블탑을 보고 강한 하락을 봤다. 그럼 숏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런 곳에서 또는 이쪽에서 이런 곳에서 이제 분할 익절을 했었겠죠. 근데 많은 부분을 익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시즌 하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 이제 크립토 콘트의 CEO마저도 시즌이 아웃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에 강한 하락을 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내려왔다가 단기적으로 분할 익절을 했다 하더라도 숏으로 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리바운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리테스트를 받고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숏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뭐 분할 진입하는 경우에는 여기 숏을 계속 쌓아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여기서 숏을 제대로 못 걸었다는 사람들은 익절도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반등 줬을 때 다시 한번 추가 숏을 쌓아 나가는 형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이런 상승을 나왔을 때 결국 뭐가 되죠? 쌓여있던 숏 물량들을 다 털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쌓여있던 숏 물량들을 다 털어내면서 이 사람들 손에 쥐게 하는데 이 사람 끝까지 뭘 하게 되죠? 여기 상승하는 이 과정 중에서 계속 숏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쌓여있던 게 털리겠죠. 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곳까지 도달하면 결국엔 뭘 하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숏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세력들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시드 포지션이 청산되고 남아있던 돈으로 롱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롱으로 왔다가 내려오는 이런 극악한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많은 걸 털어냈느냐라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97K입니다. 97K에 그러니까 포지션을 청산시킬 수 있는 매물대가 많으냐? 그럼 사람들이 숏이 많이 걸려 있느냐? 네,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이 걸려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쭉 내려왔던 곳에서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을 때 여기를 플래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또는 여기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내려갈 것이다 봤던 사람들이 이 위쪽에서 숏을 걸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까지 요만큼의 수익을 봤다면 신규 진입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시 이런 데 쌓아 나가는 숏을 좀 쌓아 나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K 자체가 어느 정도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게 과연 더 아래쪽으로 뚫을 수 있을 만큼의 그거냐
아니면 또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유동성을 확보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에 나와 있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물음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올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우리가 관망세가 많았지 엄청난 유동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박스 구간에서는 얇은 유동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자, 좀 더 지켜보자, 아니면 짧은 그 박스권 매매를 했던 것이지 긴 홀딩을 하거나 물량을 많이 실었던 건 아닙니다. 반대로 현물 입장에서는 바닥권에서 계속 주워 나가는 느낌. 그래서 결국 선물 말고 현물에서는 이렇게 세력들이 모으는 형태의 모습은 온체인 데이터에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뭐 많은 포지션이 털린 거라 이렇진 않다. 그리고 올라가는 와중에 지금 이 아래쪽에 유동성을 털어주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부 구조를 타면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아래쪽으로 털어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면서 숏 물량들을 계속 털어주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여기 숏친 사람들, 여기서 숏친 사람들 손절하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숏친 사람들. 왜냐하면 이게 주요한 저항대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평선이든 아니면 RSI든 아니면 단기적인 RSI든 프라이스 액션이든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피보나치든 뭐 하모닉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여기가 단기 저항대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곳입니다. 볼린저 밴더로도 보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숏 물량들이 다시 나옵니다. 왜? 여기서 나왔던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좀 더 확정적으로 상승 추세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숏에 대한 그 포지션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서 나왔던 48시간 동안 나왔던 이 그 숏을 보면 롱 포지션의 종료보다 숏 포지션의 종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숏을 털면서 올라가는 무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서 조금 더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머물러주는 구간 또는 이렇게 플랫하든 아니면 이렇게 쐐기 형태로 가든 아니면 아래쪽으로 플래그를 주든 이런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면 수렴할 수 있느냐? 수렴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시원치 않게 여기서 자꾸 막힌다면 뚫지 못하면 결국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아주 정교한 시장의 설계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지표를 봤을 때나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보이는 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쪽에서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검은색 위쪽입니다. 94.5K 위쪽으로는 수입이 가능하다. 어제 말씀드렸었죠.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수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 아래쪽까지 약간 몸통 마감은 아니나 약간 작은 시간봉으로 수입을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최후의 방어선은 92K 정도 됩니다. 92K를 훼손한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아래쪽에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연시가를 훼손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 박스에 다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할 것이냐 그때는 포지션을 닫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관리하되 결국엔 이쪽에서 결국 쌓아서 올린다라는 관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쌓던 옆으로 밀던 약간 수입을 주는 형태를 주던 결국엔 이곳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포지션들 쌓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연료를 충전해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당하는 곳은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어저께 VDD에 대한 지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세력들은 이미 바닥권에서 모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치로 최저점입니다. 0.53포인트 정도 나왔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온체인 데이터에서 텔레그램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저께 보기 편하게 올려놨습니다. 그 보시면 결국에는 이미 매수를 다 했다. OTC 마켓이든 아니면 덱스든 어디서든 전부 다 매집을 끝내놓은 상태고 일단 지갑이든 아니면 다 이렇게 빼놓은 상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높은 가격이 오기 전까지 절대 팔지 않는다. 손에 꼭 쥐고 홀딩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역대 최고 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팔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나왔었느냐? 대세 상승의 초입구에서 나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닥이 끝나고 여기서 나왔던 정도. 그러니까 최근 사례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구간들입니다. 이런 구간들 그리고 이런 구간들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나왔던 거. 여기 잠깐 머물렀던 걸 텔레그램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잠깐 나왔던 것들이 최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대세 상승의 초입구 또는 큰 상승의 중간에서 잠깐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갈 때 중간 브릿지 역할.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임펄스 나오고 잠깐 이리 됐다면 요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3파가 진행될 때 가장 더 높게 올라간다고 우리가 뭐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나옵니다. 이런 구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좀 더 올려야 된다. 그리고 팔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미들만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흔들리고 서로 잡아먹고 뭐 선물로 꼬리를 주고 받고 뭐 물량을 쌓고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높은 가격대가 오기 전까지 절대 팔지 않는다고 하는 물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시장이 안 좋게 느껴지는 악재도 나올 수 있고 호재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탑로스를 걸 수 있는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근데 먹을 수 있다면 여기를 포함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제가 상반기에 올타임 하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정도의 무빙은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 타겟가를 넘어섰을 때는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왔던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여기를 돌파해 주느냐 매우 보수적으로 보겠다. 나는 정말 끝까지 확인하겠다. 뭐 완전히 보수적으로 본다면 여기겠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본다면 여기를 돌파하는 거게 되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언제 한번 올라갈 것이냐, 올라가면 난 적극적으로 가겠다, 관망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화 되어 있는 이런 현금이 결국엔 이런 곳에 다다랐을 때, 지금 이 타겟가에 다다랐을 때 106K, 105K에 다다랐을 때는 촉발할 수 있다.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해에는 유동성이 너무 말라 있었는데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이 외면받았습니다. 외면받았던 게 어떤 거냐면 유동성을 다 확보할 수 없으니까 나스닥이나 뭐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올라가는 것이 암호화폐에서 빠져나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에서 크립토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이 유동성마저도 나스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주변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도 코인 하는 사람은 없고 국장 하는 사람들, 국내 주식 하는 사람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국장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코인을 하다가 고통받던 사람들, 지난해 너무너무 힘들었던 코인러들 전부 다 국장으로 가서 편안하게 현물하면서 역시 주식 뭐 도박판 같은 선물이 아니라 주식이 굉장히 편하구나, 이거 진짜 꿀 빠는 곳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S&P 500을 보겠습니다. S&P 500을 보면 최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 비트코인이 대표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S&P 500이 전체를 뭐 미장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스마트머니 툴스로 우리가 많은 도구화해서 쓸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위쪽과 아래쪽이 완전히 그겁니다. 디커플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지금 여기서는 나스닥 같은 게, 그러니까 S&P 500입니다. S&P 500은 양봉 띄웠을 때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음봉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날도 나스닥이 떨어졌을 때, S&P 500이 떨어졌을 때 암호화폐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거의 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탈동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속 보시면 여기는 이런 형태일 때 여기는 이런 형태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형태일 때 여기는 이런 형태,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S&P 500,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되는 금과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떠한 지위를 얻지 않느냐, 이런 내러티브를 갖지 않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신호가 오히려 세력들이 보여주는 뭐랄까요? 트랩 또는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역시도 또 다른 뭐 급등 또는 급하락을 주기 위한 어느 정도의 덫이 아니냐,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신호가 아니냐, 뭐 그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구 끝에 악수를 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위를 내면 나는 바위를 내겠다. 내가 바위를 내는 걸 알고 제가 볼을 내겠네? 그러면 나는 다시 또 가위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결국 보이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그리고 역사적인 어떠한 결과물들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 또는 전략들을 삼아가는데 뭐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떨어지니까 반드시 오르겠구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커플링과 디커플링을 반복하게 되는 게 시장입니다.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보면 우리가 안 좋은 곳은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것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100포인트입니다. 100포인트. 그래서 아래쪽 100포인트 이하에서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것을 눌러주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뭐 테더 도미넌스와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도 역시 디커플링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뭐 전체 투자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미 행정부가 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우려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완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1월 말에 있는 FOMC 결과가 약간 매파적이다기보다는 비둘기적인 성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즉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뭐 강한 좀 아주 많은 높은 확률이었는데 그게 좀 더 우호적인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씩은 기울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뭐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100 이상으로 넘지 않는 이 구간에서 머물러 주는 것은 좋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이런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잠시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다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들이 오르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더리움이 오르는 건 알겠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들은 좀 부진하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이끌어주는 중요한 타겟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알트들, 그래서 뭐 블루칩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좀 어느 정도 처음에 도미넌스를 당겨오면서 먼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던 내가 잡았던 포트폴리오는 안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준메이저 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잡고 계신 겁니다. 다만 맨 위쪽에 있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런 정도. XRP도 조금 덜 받는 경우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 뭐랄까 준메이저 알트들, 펀더멘탈 괜찮은 프로젝트나 이런 종목들이 약간 둔화되어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유동성 끌어들일 수 있는 밈코인이나 신규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별로 좀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나 신원증명 이렇게 단기적인 주목도를 받는 애들만 뛰어오르고 시총이 낮은 애들 이렇게 보이니까 가운데 있는 이곳이 약간 어느 정도 소외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어 1 자체에서 이 레이어 1에서 그리고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이끌어주면 이것들은 파급적으로 파멸적으로 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건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곳에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보신다면 좋은 기회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바닥권에 있거나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네, 좋은 매집의 구간이건 선물로 봤을 때는 진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타이밍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지점은 이런 오더블록 아래쪽으로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 위를 돌파해줘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역시 결국 메이저 알트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알트 위 알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결국 전체 알트의 어머니라고도 뭐 이러기도 하는데 결국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전체적인 뭐랄까요, 확장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가줘야 된다. 역시 모양이
비트코인보다 좀 더 잘 버티는 모습, 그리고 위쪽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아래쪽, 이런 아래쪽 어느 정도 아래쪽에서 좀 돌파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더리움은 주요한 구간대 중간에 이렇게 머물러 주고 있다는 모습, 우리가 차팅한 곳에서 좋은 지지의 역할, 그리고 수렴하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XRP입니다. XRP는 의외로 좀 뭐랄까요? 좋은 걸 가져오다가 왜 자꾸 여기를 머무느냐? 이거 역시 좋은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곳을 훼손하지 않고, 그러니까 약 2달러 정도 됩니다. 라운드 피가 되겠네요. 2달러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쪽에서 브레이크아웃 된 상태에서 머물러 준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게든 크게든 리플은 여전히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리플을 좋아하시지만 차트를 오랫동안 봐오셨다면 리플은 수렴의 형태가 약간 사람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형태인데, 리플은 급상승을 주기 전에 항상 나오는 것이 이런 삼각 수렴인데, 이 삼각 수렴이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느낌이 아니라 대칭 형태가 아니라 약간 디센딩의 형태가 많습니다. 이게 디센딩의 형태가 점점점 더 주고 가는구나, 이제 하락이 끝이 하락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래쪽에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디센딩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한번 위로 작은 시한봉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 보였을 때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날봉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좋은 형태를 준비하고 있구나.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리플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좀 대표적인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봐도 계속 이렇게 디센딩 형태를 계속 보여주다가 뺐다가 이렇게 올리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죠? 스윙 페일리어 패턴입니다. SF 패턴을 좀 더 뭐랄까 명확하게 자주 보여주는 형태가 리플이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셔라. 조금 더 지켜보시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 역시 조금 뭡니까? 중요한 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돌파해서 위쪽에서 어느 정도의 새로운 레벨에서 만들어주는 형태는 아니고요. 현재 준비하고 있다. 여전히 민코인 생태계를 넘어서서 조금 더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WA 쪽으로도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뭐 주도하고 솔라나는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니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할 수 없는 것을 솔라나가 해주는 것이고, 솔라나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더리움이 하고 있습니다. 둘이 반드시 경쟁하는 곳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서로 양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뭡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RWA 쪽으로도 그러니까 TVL, 총 예치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솔라나에서는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자체가 어느 정도 이더리움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솔라나 쪽으로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그게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의 신뢰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뭐 솔라나 그 개발자 진이던 이쪽 쪽에서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도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솔라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정말 열광하게 했다가 정말 끝끝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던 종목의 트라우마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솔라나 하고 계신 분들이나 홀딩 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할 정도의 구조는 아니다.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구조이고 여러분들이 뭐 가져갈 수 있다. 긴 기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무빙이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큰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레이어 1들 자체가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물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온체인 데이터 지표가 말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보다는 현물이, 그러니까 OTC 마켓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지금 나와 있는 다른 기관의 뭐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물이 어떠한 지표를 찍어주고, 그 뒤에 이제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연쇄적인 상승이든 이런 것들이 나와줄 텐데, 금요일이기 때문에 포지션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주말에는 쉰다, 주말에는 뭐 정리한다라는데, 뭐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위쪽에 조금 돌파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돌파한 것도 좋은 구간입니다. 이미 좋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97K 위쪽으로 몸통을 만들어주는 요게 나온다. 97K가 모두가 알고 있는 저항대라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해서 지지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1시간 이상이든 4시간 이상이든 이거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비트코인에서 레이어 2라든지 또는 조금 덜 올랐던 준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 주말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끌어와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주말에 유동성이 얇을 때 시총 낮은 애들, 시총이 상대적으로 낮은 애들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조금 급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좋은 시장이 열릴 수 있다. 늘 지난 해부터 기다려왔던 금요일의 무빙입니다. 좋은 위치에서 마감을 시켜주고 주말엔 알트들이 펌핑되거나 좀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아서 주간 동안 따라오지 못했던 가격대로 따라붙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게 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 주에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무빙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피로도가 높았습니다. 2달 넘게 계속 있었던, 그런 지금 와 있는 이곳이 보면 우리가 하락의 끝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거의 56일입니다. 56일.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 왔던 건 더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지금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62일, 그러니까 2달 가까이입니다. 거의 딱 만으로 2달 동안 이곳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5K, 96K, 97K 요 부근을 와본 적이 없어요. 앞에 팔자 달고 있거나 구를 왔다 갔다 구를 탈환하나 마냐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도 매우 높은 상태고 자칫 아래쪽에서 뭐 고레버리지로 털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보시고 계획했던 자리에서 설계됐던 시드 비중 다 지켜가면서 천천히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투심을 잃지 마시고 일단 시장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결국 좋은 익절, 좋은 포지션, 지난해 우리가 잃었던 돈 다시 되찾아오는 2026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